다락방의 골 200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쩌시 시골 마을의 허씨 가문 저택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지만 집안은 마치 10년의 시간을 켜켜이 쌓아 올린 듯 낡고 어두웠다. 허씨 부부, 특히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던 아내 미야오 부인은 왠지 모르게 초조했다. 여보, 오늘이라도 다락방을 정리해야겠어요. 집을 빌려주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떨렸다. 남편 허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다락방은 작은 창문 하나에 의지해 겨우 빛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끈적하게 엉켜 있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미야오 부인은 코를 찡그리며 오래된 가구와 잡동사니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미야오 부인의 발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두꺼운 톱밥 더미 아래 숨겨진 물건이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잠시 망설였다. 톱밥을 걷어내자 낡고 빛바랜 여행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상하다. 우리 집에는 저런 가방이 없는데? 그녀는 남편을 불렀다. 여보, 이거 못 보던 가방인데? 왜 여기 있지? 호기심과 함께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허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다. 겉은 깨끗했지만 왠지 모를 끈적한 느낌이 손끝에 맴돌았다. 미야오 부인은 낡은 가위로 가방의 잠금쇠를 겨우 끊어냈다. 딸아이의 옛날 장난감이라도 들어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뚜껑을 열자 눈을 멀게 할 듯한 섬뜩한 하얀 빛이 터져 나왔다. 그 안에는 보물이나 옷가지 대신 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한 하얀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자 미야오 부인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인간의 해골이었다. 텅 빈 눈구멍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는 듯했다. 해골 옆에는 핏자국이 굳어 검게 변한 작은 도끼가 놓여 있었다. 미야오 부인의 비명 소리는 목구멍에 갇혀버렸다. 그녀의 온몸은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미야오 부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쳐 날뛰는 듯했다. 허씨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손 역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똑같은 질문을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씨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 문장을 뱉어냈다. 저희 집 다락방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쩌시 경찰서는 즉시 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다락방에서 여행 가방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주변을 꼼꼼히 수색했다. 그리고 곧 소름 끼치는 추가적인 발견이 이어졌다. 다락방 구석에는 낡은 자루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자루를 열자 그 안에는 뼈와 함께 썩어버린 옷가지, 그리고 호지엔밍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힌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뼈는 이미 심하게 부패하고 경화되어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다락방의 뼈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 숨겨져 있던 차가운 진실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발견은 곧 한 남자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잔혹한 퍼즐을 풀어나갈 단서가 될 것임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절규하는 전화벨과 공포의 현장.
2006년 3월 7일 정오, 쩌시경찰서 형사과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른한 오후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수화기를 든 당직 경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네, 쩌시경찰서입니다. 말씀하시죠? 뼈가 있어요. 사람 뼈가 다락방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얼음물에 빠진 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허씨, 그 집의 주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과 절규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설명했다. 저희 집 다락방에 톱밥에 덮인 가방이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니 하얀 뼈와 도끼가... 으악! 안 돼! 제발 누가 좀 와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는 끊어졌고 전화선은 팽팽한 공포로 가득 찼다. 이례적인 신고 내용에 당직 형사는 즉시 형사과장에게 보고했다. 평범한 동물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라는 말에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곧바로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꾸려져 허씨의 저택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10여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3층 주택을 마주했다. 현관문 앞에서 서성 모습만으로도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린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비극의 서곡처럼 음산하게 울렸다. 다락방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먼지 속을 떠다니며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다. 다락방 한가운데 톱밥이 흩뿌려진 자리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이 보였다. 가방의 잠금쇠는 이미 끊어져 있었고 뚜껑은 활짝 열려 있었다. 가방 안에는 허씨 부부가 발견했던 하얀 해골과 녹슨 도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과학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다. 해골은 마치 미소를 짓는 듯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살아있는 자들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찔러대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형사들은 다락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이내 추가적인 섬뜩한 발견이 이어졌다. 다락방의 서남쪽과 동북쪽 구석, 잡동사니 더미 아래에는 낡은 섬유자루 3개가 놓여 있었다. 자루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악취가 풍겼다. 수사팀이 자루를 조심스럽게 열자 내부에는 끈적한 이물질로 뒤덮인 뼈들이 조각조각 담겨 있었다. 팔, 다리, 몸통, 모든 부위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자루 속에는 뼈 조각 외에도 낡고 부패한 옷가지, 그리고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신분증이 있었다. 신분증의 사진은 이미 흐릿했지만 그 위에 적힌 이름은 분명했다. 호 지얀밍.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수사팀 모두의 등골이 오싹했다. 이 이름은 10년 전 이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한 남자의 이름이었다. 단순한 변사체가 아니었다. 이것은 1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실종 사건과 연결된 잔혹한 살인 사건이었다. 차갑고 무거운 다락방의 공기 속에서 공포와 전율이 형사들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시신이 아닌 10년의 침묵 속에 숨겨진 핏빛 진실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10년 진 남자 호지안밍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 발견되자 수사팀의 시선은 10년 전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1996년 겨울 쩌시 지역에서 접수된 미제 실종 사건 파일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낡은 서류철을 열었다. 파일에는 호지안밍이라는 청년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풋풋한 미소를 띤 그의 얼굴은 시신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그의 부모님인
호씨 부부를 찾아갔다. 노 부부는 10년 전 실종된 아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다. 우리 애가 죽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지한닝은 분명히 잘 지내고 있다고. 떤다니가 말해줬는데. 미아오 부인이 발견한 시신이 아들의 것일 수도 있다는 말에 호씨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10년 동안 아들이 돌아올 거라 믿으며 매주 아들의 침대 시트를 갈아주던 어머니의 희망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절규는 쩌렁쩌렁 울리며 형사들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호씨 부부의 통곡 소리 속에서 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떤다니가 말해줬는데 바로 호 지한밍의 여자친구이자 그가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었다. 수사팀은 떤단에 대한 정보를 재빠르게 수집했다. 그녀는 허씨 가문의 딸이었고 호 지한밍이 실종된 이후에도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호씨 부부에게 아들이 돈을 빌려 사업을 하러 떠났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녀는 호씨 부부에게 간간히 연락해 호 지한밍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왔다. 지한닝은 광저우에서 성공하면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부끄러워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거짓말이 오직 떤단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팀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태연한 거짓말과 미소 뒤에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그녀는 10년 동안 자신의 집 다락방에 숨겨진 시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을까? 수사팀은 곧바로 호 지한밍의 시신과 그의 부모님의 DNA를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다.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다락방의 뼈는 호 지한밍의 것이 맞았다. 이로써 모든 의혹은 떤단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자친구의 마지막 행방을 알고 있는 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끔찍하게 숨기고 있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수사팀은 떤단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다시 되짚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실종된 후에도 슬퍼하기는커녕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집 다락방에서 그녀는 10년간 매일같이 자신이 죽인 남자친구의 시신이 머리 위 다락방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잠을 잤던 것이다. 차가운 뼈와 소름 끼치는 거짓말의 베일이 한꺼풀씩 벗겨질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극적이고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갑고도 잔인한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의혹의 그림자, 그리고 거짓말의 설계자 호 지한밍의 신원과 유전자 감식 결과가 확인되자 모든 수사 초점은 단 한 사람에게로 모였다. 바로 그의 옛 연인이자 시신이 발견된 집주인의 딸인 떤단이었다. 형사들은 긴장감 속에서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했다. 10년 만에 다시 대면하는 떤단의 모습은 사진 속 풋풋한 소녀가 아닌 세월의 흔적이 깃든 차가운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떤단 씨. 호 지한밍 씨와는 어떤 관계셨죠? 베테랑 형사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떤단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지한밍은 제 남자친구였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가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그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애처로웠지만 형사들의 눈에는 그 슬픔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형사들은 10년 전 호 지한밍 실종 당시의 진술 기록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기록에는 떤단이 호 씨 부부에게 지한밍이 돈을 빌려 사업을 하러 떠났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떤단은 그제야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지한밍이 떠나기 전날 저와 만난 건 맞아요. 저희가 잠시 다투긴 했지만
그는 제게 밖으로 나가 돈을 벌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태도는 여전히 침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하지만 형사들은 그 속임수를 간파했다. 그녀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그녀의 슬픔은 왠지 모르게 피상적으로 느껴졌다. 형사들은 떤단이 사건 당일 밤의 행적을 거짓으로 꾸며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떤단은 어떤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관하며 모든 의혹을 회피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호 지안밍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도 놀란 대체 왜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형사들은 떤단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려 애썼다. 그녀는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남자친구를 잃은 슬픔보다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모습에 가까웠다. 그녀가 호씨 부부에게 했던 모든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의 그물망이었다. 그 그물망은 호 지안닝을 영원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떤단의 잔혹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10년 동안 그녀는 바로 그 시신이 묻힌 집에서 태연하게 살아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떤단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외모와는 달리 그 내면에는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경찰은 떤단의 거짓말을 깨트릴 증거를 찾아 나섰다. 그 증거는 바로 10년의 침묵이 묻힌 허씨의 저택. 그 중에서도 사건의 첫 번째 현장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떤단의 방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형사들은 그녀의 방을 봉쇄하고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떤단은 더 이상 자신의 거짓말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냉담한 미소는 조금씩 그녀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락방의 핏빛 흔적, 탐정의 통찰, 떤단의 냉담한 태도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수사팀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차가운 과면을 벗겨내 결정적인 증거. 그들은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진실을 파헤쳐줄 한 사람을 불렀다. 바로 저장성 최고의 베테랑 탐정으로 불리는 투이 걸 화아였다. 그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 분야의 히든카드였다. 투이 거화는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았다. 그는 공포와 혼란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읽어냈다. 첫 번째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락방의 위치였다. 3층에 자리한 다락방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작은 창문 하나가 바깥의 오염된 하수구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닙니다. 투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시체 냄새를 덮었을 겁니다. 이 집을 자주 오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테죠. 시신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수사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을 주었다. 왜 10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투이 거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다락방의 낡은 나무 바닥을 샅샅이 살폈다. 그의 눈은 마치 현미경처럼 미세한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뼈가 발견된 바로 그 지점에서 미세한 검은 흔적을 찾아냈다. 이건 시신이 부패하며 생긴 흔적입니다. 이 자루들은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옮겨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발견은 외부 침입자 가설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외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집 다락방에 시신을 숨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허씨 집은 보안이 철저했다. 모든 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용의자는 외부인이 아닌 집 안에 사는 누군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사팀의 시선은 다시금 허씨 가족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한 허씨 부부와 아들은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남은 용의자는 단 한 명, 바로 딸 떤단뿐이었다. 그러나 투이 거아는 떤단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왜 사랑하는 연인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는 사건의 동기를 찾기 위해 떤단의 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방에는 그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투이 거아는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섬뜩한 흔적. 그것은 마치 핏빛 눈물처럼 바닥의 작은 틈새에 말라붙어 있었다. 붉고 검은 점, 그 위에는 투명한 광택이 입혀져 있었다. 이건 굳은 핏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니스를 칠했어요. 투이 광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떤단은 시신을 처리한 후 바닥에 튄 핏자국을 닦았지만 완벽하게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 니스칠을 했다. 니스칠은 오히려 핏자국을 보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끔찍한 발견은 떤단의 방이 바로 살인 사건의 첫 번째 현장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탐정의 날카로운 통찰은 사건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남은 의문은 단 하나. 떤단은 왜, 그리고 어떻게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을까? 그리고 그녀에게는 공검이 있었을까? 10년간 숨겨진 단서였다. 형사들은 투이거아의 지시에 따라 떤단의 방을 정밀 감식하기 시작했다. 모든 가구를 치우고 특수 조명을 비추자 방바닥은 마치 핏빛 지도처럼 섬뜩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투명한 니스 아래 검붉은 핏자국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다. 그 흔적들은 방의 한가운데서 시작되어 침대 아래와 벽 쪽으로 뻗어 있었다. 형사들은 핏자국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핏자국이 가장 밀집된 곳은 침대 바로 옆이었다. 범행은 이 침대 위나 옆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신을 토막내면서 피가 사방으로 튀었을 테고 범인은 그걸 닦아내려다 실패한 겁니다. 소름 끼치는 상상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랑을 맹세했던 연인의 방이 끔찍한 살인과 시신 훼손의 현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투이고아는 바닥에 남은 핏자국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와 침구류까지 꼼꼼히 살폈다. 10년이 지난 매트리스는 이미 낡아 있었지만 매트리스 커버를 벗기자 희미하게 굳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핏자국 주변으로는 닦아낸 흔적들이 선명했다. 떤단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흔적을 지우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매트리스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투이고아는 매트리스를 들어 올린 후 침대 프레임 틈새에 낀 작은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찢어진 옷 조각, 그리고 약병의 잔해였다. 약병에는 수면제 성분이 남아 있었다. 이로써 사건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다. 떤단은 호 지안민이 술에 취해 찾아왔을 때 그를 재우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계획한 범행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치명적인 도구를 사용해 그의 숨통을 끊었을 것이다. 투이고아는 뼈가 발견된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도끼에 집중했다. 도끼의 날카로움과 뼈에 난 흔적을 비교하며 그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뼈에 난 자국은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뼈를 찍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건 힘이 약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의 힘으로 뼈를 자르지 못하고 여러 번에 걸쳐 시도한 거죠. 시신의 모든 부위에서 이런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분석은 떤단에게 공범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왜냐하면 건장한 남성인 호 지안밍의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범이 있었다면 그 뼈에 이런 힘없는 흔적이 남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떤단 혼자 이 모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다락방에 숨기는 모든 과정은. 이제 모든 증거는 떤단을 향하고 있었다. 핏자국, 수면제, 힘없는 손으로 난자된 뼈의 흔적. 더 이상 그녀가 도망칠 곳은 없었다. 형사들은 곧장 그녀를 체포했다. 떤단은 체포영장을 들이밀자 차갑고 침착했던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고 입술은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마침내 10년의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피해의 기억을 토해내는 듯했다. 수사팀은 떤단이 체포된 직후 그녀를 신문실로 데려갔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떤단은 자신이 꾸며냈던 모든 거짓말의 그물망이 무참히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10년의 침묵기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는 것뿐이었다. 가이맛, 진마나, 신문실, 무너지는 가면,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신문실. 떤단은 좁은 의자에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차분하고 냉정한 가면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형사들은 그녀 앞에 호 지안밍드 시신 사진과 뼈가 담긴 가방 사진,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핏자국 사진을 무심히 놓았다. 사진 속 끔찍한 모습들은 떤단의 동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떤단 씨. 호 지안밍 씨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당신의 집 다락방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떤단은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당신이 호 씨 부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왜 10년 동안 그런 잔인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까? 왜 당신의 남자친구는 당신을 만난 후 호련히 사라진 겁니까? 당신의 방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질문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떤단의 심장을 찔러왔다. 그녀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리처럼 가냘팠다. 형사들은 신문기수를 총동원해 그녀를 압박했다. 당신이 그를 죽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면제가 섞인 물을 마시게 했고 그가 의식을 잃자 잔인하게 목을 졸라 죽였죠. 그리고 며칠 후 당신은 도끼를 사와 그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당신 혼자 해냈습니다. 당신의 방 바닥에는 아직도 그날의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의 말은 떤단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새빠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공포에 질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럼 진실을 말하세요. 왜 그를 죽였습니까? 왜 당신의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까? 신문실의 분위기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형사의 외침에 떤단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흐느낌은 곧 격렬한 오열로 변했다. 그녀는 머리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너무 미웠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녀의 절규 속에서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떤단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다른 남자와의 결혼 때문에 이중생활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실이 호 지안밍에게 발각된 그날 밤, 술에 취해 찾아온 그가 자신을 격렬하게 비난했을 때
느꼈던 분노와 공포. 그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어요.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말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와 후회, 그리고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떤다는 자신이 호 지안밍을 죽였고 시신을 훼손해 숨겼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다. 그녀의 자백은 신문실의 공기를 더욱 차갑고 무겁게 만들었다.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끔찍한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한 여성이 저지른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거짓말의 연대기였다. 이제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떤단의 진짜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인 채 차가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핏빛 진실, 그리고 사랑의 배신. 떤단의 자백은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10년 전의 진실을 낱낱이 토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증오와 후회,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쓴 잔혹한 연극의 대본을 읊는 것처럼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연인을 파멸로 이끌었던 핏빛 기억들을 풀어냈다. 지한민과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부모님의 압박에 굴복했고 돈 많은 남자와 비밀리에 약혼했다. 하지만 그녀는 호지한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즐겼다.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그 아슬아슬함이 그녀에게는 쾌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그날 1996년 12월 18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호지한밍이 그녀의 이중생활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는 술에 취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왜 그랬어, 떤다? 왜 나를 속인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이제 내 신부가 아니라 그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호지한밍의 절규는 떤단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공포를 느꼈다. 그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호지한민은 그녀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때 떤단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를 재워야 해. 그가 잠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떤단은 침착하게 부엌으로 가서 20알의 심연제를 꺼냈다. 그녀는 심연제를 컵에 넣고 물에 녹였다. 지한밍, 제발 진정해.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하자. 떤단은 가냘픈 목소리로 그를 달랬다. 호지한밍은 격분한 채로 컵을 빼서 단심에 들이켰다. 잠시 후 그의 눈이 풀리더니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녀의 말은 형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호지한민이 의식을 잃자 떤다는 침착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전기 코드를 가져왔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호지한밍의 목을 졸랐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눈에 조금의 죄책감도 남기지 못했다. 그가 죽자 나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죠. 떤다는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겼다. 4일 동안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침대 밑에서 풍겨오는 퀴퀴한 냄새와 싸워야 했다. 결국 그녀는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작은 도끼를 샀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닦아내고 또 닦아냈어요. 마치 지우개로 내 죄를 지우는 것처럼요. 떤단의 자백은 더 이상 흐느낌이 아닌 무감각한 독백에 가까웠다. 그녀는 시신을 조각내고 각각의 부위를 가방과 자루에 넣어 다락방에 숨겼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평범한 집안일을 설명하는 듯 담담했다. 이 모든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그녀가 맞는지 형사들조차 의심할 정도였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떤다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 끝났을 때 형사들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한 인간의 잔혹한 배신과 숨막히는 이중생활이 낳은 끔찍한 비극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핏빛 만찬, 그리고 사라진 사랑. 떤다는 자백은 신문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형사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는 마치 끔찍한 범행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의 기억을 따라 1996년 12월 18일 밤으로 되돌아갔다. 그날은 호 지안민과 떤단의 사랑이 끝장나고 비극의 막이 오른 날이었다. 그날 저녁 호 지안밍은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던 그는 한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지안밍, 네 여자친구 떤단이 다른 남자와 웨딩 사진을 찍는 걸 봤어. 그 말은 맑은 하늘에 떨어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호 지안밍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곧장 오토바이를 몰고 떤단의 집으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 떤단은 불이 켜진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 지아밍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말해, 그게 사실이야? 나 몰래 다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떤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맞아.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야. 우리 집안이랑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녀의 차가운 대답은 호 지안밍의 심장을 2번 찔렀다. 그는 절규하며 집안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을 맹세했던 떤단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의 분노 어린 외침은 떤단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잔혹함을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워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퇴연하게 부엌으로 가 20알의 수면제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했던 머릿속이 명료해지는 듯했다. 지안밍, 제발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떤다는 가련한 목소리로 그를 달래며 수면제 탄 물을 건넸다. 호 지안밍은 그녀의 가십을 눈치채지 못하고 물을 들이켰다. 잠시 후 약효가 퍼지자 그의 눈빛이 흐릿해지더니 그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눈빛은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완전히 의식을 잃자 떤다는 조용히 일어나 전기 코드를 가져왔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사랑의 징표였던 전기 코드를 그의 목에 감고 힘껏 졸랐다. 호 지안밍의 몸은 경련했고 눈은 튀어나올 듯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떤다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는 자유야.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그녀는 4일 동안 불안에 떨었다. 썩어가는 냄새가 그녀의 방을 가득 채웠다. 냄새는 그녀의 죄책감처럼 그녀를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그녀는 결국 도끼를 사와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저는 그를 조각조각 잘랐어요. 그래야 아무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저는 제 손으로 그 피를 닦아냈어요. 마치 지한민과의 추억을 하나씩 지우는 것처럼요. 떤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이야기는 형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랑했던 연인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그녀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했고 그 선택이 가져온 비극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지한밍이 죽음으로 잃은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잃었고 삶의 희망을 잃었다. 떤다는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고도 10년 동안 그 위에서 태어나게 살아왔다. 이 핏빛 만찬의 진실은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떤단의 자백은 신문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후 1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죄책감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평온하고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지한밍을 처리하고 며칠 후 저는 없었던 것처럼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제가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지웠어요. 지한밍의 흔적을 제 삶에서 모두 지워버렸어요. 그녀는 마치 피로 얼룩진 과거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결혼 후 떤다는 새 남편과 함께 바로 그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의 침실 바로 위 다락방에는 그녀가 직접 조각낸 호 지한밍의 시신이 묻혀 있었다. 매일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잠들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도 제 머리 위에는 지한밍이 있었죠. 그의 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떤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정신 나간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죄의식을 느끼는 대신 죽은 연인을 수호천사처럼 여겼다. 그녀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락방 아래에서 그녀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모유를 먹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아이의 작은 손과 발을 보며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난도질했는지 떠올렸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아이는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다락방의 냄새도, 지한밍의 마지막 눈빛도. 그녀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집에서 일어나고 밤에는 잠들었다. 때로는 남편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 낡은 짐들을 정리하기도 했다. 톱밥 아래 숨겨진 가방을 보면서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남편은 물론 그녀의 부모님조차 딸의 내면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끔씩 집안에 키키한 냄새가 날 때면 그녀는 능숙하게 하수구 냄새라며 둘러댔다. 주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속였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과 남편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창조한 거짓말의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남았다. 저는 그를 죽이고 제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우로 살았어요. 지안밍은 그저 제가 성공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하나의 장애물이었을 뿐이에요. 떤다는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형사들의 심장을 죽였다. 그녀의 잔인함은 시신을 훼손한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예술 작품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떤단의 이야기는 끝났다. 신문실의 공기는 정적 속에 잠겼다. 형사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악마의 가면을 쓴 한 여성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핏빛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거짓말은 이제야 무참히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심판뿐이었다. 법정의 반전, 거짓말의 마지막 춤, 떤단을 자백 이후 모든 이들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 2016년 11월 그녀의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 주변에는 호힌니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호힌닝에게 정의를 이라고 외쳤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심판의 날은 그들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자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떤단이 호 신밍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며칠 후 시신을 훼손해 다락방에 유기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검사의 최종 결론은 모든 증거가 그녀의 유죄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끝났다. 그리고 판사가 최종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 떤단, 검사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가 떤단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스며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이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한마디에 법정 안은 술렁했다. 호씨 부부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검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떤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자백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피고인은 자백 내용을 번복하겠다는 것입니까? 판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네. 떤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는 호신밍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연제를 먹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목을 조른 것은 그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오직 시신을 훼손한 것뿐입니다. 떤단의 주장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의적 살인에서 시신 모독으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었다. 이 두 죄목은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고의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시신 모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이 죽인 남자친구의 뼈를 훼손한 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가 정말 죽은 후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날 밤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그가 진정으로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에요. 떤단의 대담한 거짓말과 교활한 논리에 모두는 경악했다. 그녀는 법정을 마치 자신의 연극 무대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자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무감각함을 넘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사악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거짓말보다 훨씬 강했다. 검사는 즉시 던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했다. 과학수사팀의 분석 결과 20알의 수면제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사량이 아니었다. 또한 시신에서 발견된 목뼈의 흔적은 수면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증거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외침은 던단의 마지막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다. 던단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10년의 거짓말 끝에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발악은 결국 그녀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쓴 비극적인 연극의 결말을 마주할 차례였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임박했다.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비극, 던단의 마지막 발악은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 쓰러졌다. 그녀의 교활한 거짓말은 모든 증거와 과학적인 분석 앞에서 무참히 깨졌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다. 피고인 던단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의 끔찍한 행위는 과학적인 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을 절망 속에 살게 한 점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이어졌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던단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총 307천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호 씨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의였지만 아들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던단은 사형 선고를 듣고도 표정 변화 없이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나가려 하자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뒤늦은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떨렸다. 사형은 2년 후 집행될 예정이었다. 던단은 저장성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일을 기다렸다. 교도소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현실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의 규칙을 성실히 따랐고 교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모범적인 태도에 모두가 놀랐다. 그녀는 여러 차례 감형을 신청했지만 살인이라는 중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던단은 마지막까지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호지안밍을 제거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사형은 그저 짧은 삶의 끝이었을 뿐, 호지안밍이 잃어버린 젊음과 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사랑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다. 사랑을 잃은 남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사랑을 배신한 여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호지안밍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었다. 10년 동안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노부부. 아들의 침대 시트를 매주 갈아주며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던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차가운 뼈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댁발이 성성한 나이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연인의 비극이 아닌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욕망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훈. 배신에 좀 더 이성적으로 대처했다면 이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잃었고 그들의 사랑은 피로 얼룩진 채 영원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호 지한밍의 영혼은 아직도 그 다락방 위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